대박이네요. 야, 나중에 진짜 무서운 애들이 되겠네. 챗GPT와 제가 이 경쟁을 하러 왔나요? 아니면 평가를 하러 왔나요? 어떤 묘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챗GPT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50세 여성인데 키 170에 몸무게 63, 혈압은 100에 70으로 좋으시고 콜레스테롤도 총 125, 나쁜 61, 좋은 50으로 좋으시네요. 근데 당뇨가 있는데 혈당이 확 올라가는데 운동할 때 혈당이 468까지 올라간다고. 어떻게 해야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가요? 이분은 사실 날씬하시고 혈압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좋고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수면은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운동하실 때 혈당이 거의 뭐 468까지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당뇨 환자가 혈당을 유지해야 되는 범위가 낮은 쪽은 70, 높은 쪽은 180 이렇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 안에 만약에 있던 분이라고 하면 어떠한 운동을 해도 468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이분은 평상시에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혈당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 혈당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올렸을 수 있죠. 저는 이분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약물 조절입니다. 분명히 평상시 혈당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범위 안에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뭐 200이나 300 이 정도 있다가 운동을 하셔서 400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조절 목표 안에 있다가 400대가 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약물 조절. 그 다음에 하고 계시는 비약물요법을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챗 GPT는 정치를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여기에도 안 걸리고 저기에도 안 걸린 네, 그런 어떤 정말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답변만을 하는 거고 이 사례자분이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은 되게 일반적인 답만 하셨기 때문에 챗 GPT는 정치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다면 뭐 한 50점 정도 주겠지만 사례자님이 주신다면은 50점도 되게 과한 점수일 것 같아요. 만 28세 여성, BMI는 20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즐겨 주 3일 5km 조깅, 주 1일 등산을 합니다. 3달 전 눈 덮인 미끄러운 산길을 하산하던 중 넘어진 뒤로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등산 시 하산할 때마다 약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MRI를 찍자 십자인대 전후방에 손상이 있고 인대에 물이 조금 찼다고 하였습니다. 낙상 전만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다쳤는데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참고 운동을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뭐 십자인대 전후방에 손상이 있다는 거는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보통은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낙상 전만큼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무릎은 다치고 나면 100%로 회복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100%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인대가 수술할 정도라면 수술을 잘 받고 재활이 잘 될 경우에는 거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최소 시간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십자인대 손상은 무릎 관절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 휴식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십자인대 손상이 심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죠. 전방 십자인대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손상을 빼고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챗 GPT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경미해도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맞기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이고 폐경이 빨리 와서인지 귀울림이 생겼습니다. 양쪽 다 귀울림이 10년이 넘었는데 나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명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명증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겁니다. 귀 울림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나 귀의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귀 안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고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력이 떨어져서 귀 울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치료 또는 뭐 보청기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중이염이 있어서 귀 울림이 왔다. 그런 경우에는 중이염에 관련된 치료를 하면 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이 없이 귀울림이 있다, 이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명증이 오는 경우는 사실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명과 연관돼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나 이런 여러 가지 약제 또는 재활치료 같은 이명 재활치료라는 게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치료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줬냐면은 폐경에 대해서 단서를 잡고 기울림이 근데 오래됐기 때문에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 상당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청력 검사, 청각 검사, 이명 치료 등을 통해서 기울림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방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치료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귀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귀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귀 마사지하고 귀 이개라는 용어는 사실 잘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1차적인 진료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잘 해준 것 같습니다. 7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명이 있으니까 병원 가서 진료 보시라. 이거는 어쩌면 쉬운 얘기인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울림증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한번 병원 가보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뭐 좋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60대 어머니가 기침이 심하십니다. 산발적으로 발작적인 기침을 하시고 알레르기 비염이 예전부터 심하였고 천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상한 점이 천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60대 연령에서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알러지 비염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천식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침의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어떤 검사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엑스레이는 찍어야 되고요. 폐 기능 검사, 알러지 피부 반응 검사도 필요할 수가 있고 기침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또 연세가 60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설량 흉부 CT 촬영까지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이 되는 병은 기관지 천식이고 만약에 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의 진단명이 맞게 나왔다면 그 만성적인 염증을 치료해주는 가장 중요한 약, 뿌리는 흡입용 스테로이드 흡입제가 처방이 되어야지 이 환자분의 기침은 치료가 될 것입니다. GPT의 답변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네네. 자, 저 흥분되는데요. 검사 중에는 폐기능 검사 제가 말씀드렸는데 흉부 엑스레이 또는 흉부 CT, 알레르기 검사, 폐결핵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GPT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가요?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침의 원인이 폐렴, 기관지염 등의 감염성 질환인 경우 항생제나 기침 억제제 등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놀랍고요. 이 GPT의 답변이 한 85% 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학적인 이런 영역에서도 활약이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GPT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제제, 이 스테로이드가 먹는 약도 있고 흡입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흡입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살짝 누락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원인이 폐렴, 감염성 질환. 근데 폐렴하고 감염성 질환은 지금 이 환자, 60세 환자의 이런 기침으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게 만약에 보완이 됐다면 거의 100% 되는 정답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검진으로 알 수 없는 질환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갖다 쓸 거 없이 답을 주는데 딱 하나 정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넣어서 오늘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참조하는 거 한번 스크리닝하면서 내가 놓친 거는 없는지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어떤 게 맞는 건지 여기저기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내 상황이 어떤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정보를 잘 넣는다면 좀 더 적절한 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내가 굳이 많은 정보를 보지 않아도 조금 이제 소팅된 정보를 나한테 바로 주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 있잖아요. 의료 소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가 무슨 병이 뭔가 안 좋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 병이 아닐지 이 병은 저병을 떠돌아다니는 걸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경우는 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도 조언까지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구체적인 치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영역이 의료 영역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먼저 미칠 분야는 영상의학과 분야일 겁니다. 영상의학이란 뭐냐면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를 찍었을 때 그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런 AI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원격 의료 진료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의료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한 가지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의사가 환자를 대면해서 진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환자의 모습을 보고 청진을 듣고 얘기도 듣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하고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GPT가 과연 환자를 터치하고 만지고 보면서 그런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까지는 아마도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의 임상가의 역할을 대체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